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재보궐선거 이야기 잠시 해야 되겠네요. 이 재보궐선거인데 그렇게 중요한 선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군수 구청장 뽑는데 예, 이렇게까지. 군수 구청장 뽑는데 굉장히 좀 심각한 선거가 됐네. 일단은 전라남도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대결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인천 강화하고 부산 금정구 여기까지 만약에 넘어가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굉장히 입지가 좁아질 수도, 국민의힘 자체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이야 뭐 워낙 단타, 장타, 뭐 강타를 많이 마시신 분이기 때문에 별 상관 안 하시겠죠. 뭐 지지율 20%대라서. 근데 이제 한동훈 체제가 네. 무너지면 네. 그나마 이 일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미래 권력이라고 한동훈을 얘기했는데 그것마저 무너지면 네.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는 상황이 되면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인 거지. 이거 그대로 두고 가야 되는 거야라고 그렇죠. 하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천 강화가 만만치 않아서. 인천은 원래 그쪽 특히 강화는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단 적이 없죠. 야권이. 이번에 네.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했더니 12%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또. 아직도 여전히 상황 봐야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열이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예. 금정은 단일화를 하면 민주당 후보든 조국 혁신당 후보든 오차범위 내에서 이기는 걸로 나오고요. 3명이 다 나오면 이제 국민의힘이 이기는 걸로 나오는 상황이어서 저는 금정은 좀 나름대로 좀 희망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강화까지 엎어지면 제가 볼 때는 뭐 윤석열 정부가 뭘 할 수도 없는 상황, 완벽하게 제압되는 뭐 정리가 되는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지표상으로는 인천 강화는 그렇지 않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근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 혹은 조국 혁신당 같은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때 최소 2대 2잖아요. 그렇죠. 최소 2대 2겠죠. 예, 그럼 뭐 그렇게까지 문제될 건 저는 없다고 보고 지금 사실 발을 동동 굴려야 되는 건 여권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죠 특히. 예. 뭐 대통령이야 나라 상관없다 이렇게 나올 게 뻔하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자기가 7월 달에 당대표 된 이후로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계속 양치기 소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인이 이제 이재명하고 이 한동훈 이 당대표의 관계에서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좀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뭔가 입지가 나올 텐데 예. 아무것도 안 나와. 당대로 아무런 힘이 없어. 대통령하고는 대통령과 또 간에 무시가 되고 있어. 민주당하고 퍼포먼스 해보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돼. 결국은 망하는 건 한동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되게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이나 다른 야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여기 지금 그렇게까지 사활 걸 필요도 사실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진보 교육감이 되느냐 보수 교육감이 되느냐 요거 하나가 변수가 저는 좀 들어있다고 보고 예. 나머지는 2대2 정도면 우리는 전혀 문제 없다. 서울시 교육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육감 선거만 저는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대2면 됐고 그것보다 더 좋으면 내지는 더 성과가 더 나으면 그거는 국민들이 이런 생각이라는 걸 대통령이나 여권이 알아라. 이런 정도의 시그널을 보는 게 맞지. 네. 우리가 괜히 부안해도 하면서 국민의힘의 말대로 야 니네 3대1 안 되면 니네가 지는 거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봐. 그렇지 그런 않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3대 1 아니면 니네가 지는 거야. 3대1 아니면 니네가 지는 네. 거야. 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흐름이 뭐 국민의힘 내에서 볼 때는 조금 그래도 심상치 않은 게 있긴 있나 봐요. 제가 뭐 3대 1이 안 되면 큰일 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문제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원래 국민의힘은 계속 이 선거는 조용히 치르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할 때 다들 선거 전문가들은 이 선거는 조용히 치르자 그랬는데 용산을 필두로 해가지고 동네방네 뭐 시끄럽게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더 크게 졌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권 심판론 이렇게 원래 그래야 될 선거가 아닌데 정권 심판론 이렇게 가닥이 쭉 잡히면서 그러면 더 크게 졌으니까 이번에 조용히 치르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결국 한동훈 대표 주말에 갔잖아요. 금정에. 부산 금정에 갔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움직이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 이게 뭐 부산 경남의 경우에는 어쨌든 최근에 여론조사의 흐름이나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김종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자신할 수는 없는 분위기라는 거는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영남권이기 때문에 총선 때도 부산은 좀 그렇죠. 막판에 또 막판에 결점이 상해졌어요. 있었지. 그렇죠. 예. 야당이 뭐 이렇게 승리를 자신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닌 거지만 예.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불안 요소는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이게 밖으로의 불안 요소라고 하면 안으로의 불안 요소는 또 여기서 지면 한동훈 어떻게 되냐 당연히 흔들고 이제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느냐 신용에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불안함이 이제 한편에서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언론이 이제 그 얘기를 막 할 건데 특히 이제 영광군수 선거 어떻게 될 거냐 해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 후보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호남의 민심이 뭐 민주당을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평가들을 막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근데 이 영광군과 곡성군에 그렇게 인구수도 많지 않은 것이고 또 이성 예를 들면 영광군수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구 자체가 이제 뭐 과거에 이낙연 대표하고 이제 이낙연 대표 지역구인 것이고 예. 그리고 이 지역구에 이제 직접 취재간 기자들의 경험담이나 이런 거를 들어보면 사실 선거 구도 자체가 그렇게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서울 사람들이 상상하는 상층의 이런 뭐 치열한 어떤 그런 호남의 적자는 누구야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여기서 진보당에 선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보당이 왜 선전하냐? 역대. 그렇죠. 예. 농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고추 따주고 칼 갈아주고. 그렇죠. 좋은데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가가지고 다른 지역들 젊은 사람들까지 다 가가지고 지금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여서 그리고 아마 선거 좀 막판이 되면 또 민주당 지지층 결집하고 이런 효과도 있고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여서 이게 이 결과에 따라서 언론이나 뭐 평론가들은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겠지만 이 결과가 호남 지역의 어떤 전체 민심을 대변하는 어떤 바람의 흐름을 또 보여주는 것까지는 아닐 거여서 이런 부분은 지금 과열된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호남 지역에 뭐 민심이 변한다고 해서 호남 지역이 국민의힘을 찍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그게 이게 좁은 거야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우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 단일화를 지금쯤이나 곧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해야 뭐 그래야 뭐 설사 지더라도 뭐 이것 때문에 단일화 못해서 졌다 이런 어떤 멍해나 비난을 어떤 정당은 이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지금쯤에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든. 오늘 그 김민석 수석 최고가 네. 다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네. 되게 느긋하더라고요. 될 겁니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안 해도 단일화가 될 겁니다. 단일화가. 7일 날 아마 그 인쇄가 들어가나 봐요. 예. 7일 날 그 전까지 되면 되는데 예. 뭐 인쇄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단일화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좀 제가 서로 좀 버티는 측면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버티는데 근데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만약 단일화를 못하게 되면 단일화를 못하게 한 정당에게 상당히 많은 예를 들면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만약에 단일화를 못해서 지게 되면 논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 그리고 단일화에서 이긴다면 소위 국민의힘이 TK로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PK 지역에서의 금정구 선거의 승리라고 얘기하는 건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노 변호사님 말씀대로 제가 부안해동에서 선거판의 구도를 바꾸려고 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부산 지역이 저번에는 막판에 변심하면서 정권 심판보다는 정권을 좀 그래도 갖추는 측면이 한번 더. 있다면 거기에 대한 또 후회가 있대요 지금. 미워도 한 번 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 이번에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런 게 있어서. 근데 정신을 못 차리게 하려면 야권이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에 단일화라고 하는 걸로 보답을 해야 되겠죠. 단일화는 할 것 같아요. 제가 예, 봤을 때는 예. 단일화는 한 문제가 일주일 아니고, 남았네. 예, 그죠? 단일화는 네. 문제가 아니고 이제 부산 금정에 있는 분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겠죠. 당신들이 지난번에 뭐 그쪽을 찍어서 문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거는 지역 그런 감정 이런 거의 문제도 절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이 상황을 좀 봐라.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니네들이 오케이 해주고 좀 더 한번 믿어주고 그래서 뭐가 되겠느냐. 지금 대통령이나 여당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아무런 반성도 없고 아무런 비전 제시도 없는 것인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걸 그래도 지지하는 모양새 보여줘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고 나가겠다는 거냐. 근데 이런 마음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정말로 누구를 뽑아야지 대한민국이 잘 될 것이냐, 부산 금정이 잘 될 것이냐 이 차원에서만 그냥 판단해보면 답은 나와 있다. 예. 저는 이거를 진정성 있게 야당에서도 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한동훈 대표 가가지고 사실은
또 이렇게 환호하는 지지자들하고 또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여줬다는데 저는 그게 사실은 또 진정성 있는 지지로 보여지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렇게 돼서 만약에 그분이 와가지고 깜짝 쇼처럼 뭔가 또 우해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는 또 한번 믿어줄게 이러면 당신들은 정말로 미안할 것이다 나중에 이런 마음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성적 판단은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무슨 어느 정권인가에 관한 그거를 다 떠나서 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심각하게 다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으니까 시민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광화문 촛불 집회에 나오고 있는데 일찌감치 이제 촛불 집회가 시작돼야 될 시점이다라고 점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더위도 좀 지나갔고 그래서 한 6천여 명이 도심 숭례문 앞 4차선 도로 200m 정도를 메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임계점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보도는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를 한 게 노컷뉴스에서 자세하게 좀 썼네요. 근데 이것도 이게 자세하게 쓰긴 했는데 1대1로 굉장히 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나름의 기계적 중립을 잡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자세하게 썼다는 거에 일단 칭찬은 합니다. 아니 예. 그리고 그 공선법하고 이제 네. 유진교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된 거에 세 가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자료들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검찰이 조작하고 뭔가 좀 이 상황을 이상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했다는 게 지금 하나씩 둘씩 너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저는 이게 지금 좀 전에 이게 자세히 나오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이 기사가 제일 자세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가려져 있지만 터지려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고 예. 검찰이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정당당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꼼수 부렸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저는 이거 좀 있으면 터질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안에서 지금 재판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 그 검찰이 좀 이거 좀 이상하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던 게 뭐가 있나요? 사진 올려서 제출했던 것들 네, 그런 거는 뭐 이제 다 여러 명이 찍었는데 마치 한 8명이 찍었는데 그 소스만 가가지고 딱 자기네끼리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이쪽이 거짓말한 것처럼 보이게 그렇죠. 만들었다는 거 뭐 이제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또 이화영 씨 그 지난번에 7월부터 8월, 9월까지는 사실은 이화영 씨가 검찰로부터 조작을 당한 그 내용이 있었다는 게 이제 주장이었었거든요. 예.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돼가지고.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 주장은 그 기간 동안에 민주당에서 이화영 씨를 회유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가 9월달에 성공해가지고 말이 바뀐 거였다는 거였고 민주당 입장은 그 반대 입장이었는데 오늘 또 뉴스가 단독으로 하나가 나왔는데 뭐요? 7월달에 접견 그때 김태형 변호사인가 그 변호사가 김영철 변호사인가 내가 변호사가 쌍방울의 그 저기 이화영 부지사하고 접견하는 과정 중에 예. 변호인 접견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원래 변호인 접견은 원래 공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공개된 내용이 자기네들끼리 전부 다 검찰이 다 이렇게 조작해놓고 나를 그렇게 회유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서 되게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이화영 쪽에서. 전 부지사가. 네,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 주장했던 게 다 완전 거짓말이었다는 게 다 드러나는 오늘 뉴스가 단독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일반인들 접견은 녹음이 다 돼요. 그 10분 정도 하거든요, 보통은. 예. 근데 그게 녹음이 됐는데 변호인 접견은 원래 녹음도 안 되고 원래는 그냥 그 모양만 CCTV를 찍기는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은 공개된 적은 없지만 중요한 건 왜 그게 중요하냐면 거기서는 솔직히 다 말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예. 이번에 그게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와 이제 제가 첫 번째 들었던 의문은 그거 어떻게 그게 공개가 됐을까 첫 번째 의문스러웠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진짜 내가 변호사잖아요. 내가 지금 한 20년 변호사하고 있는 중인데 변호사로서 내가 딱 보니까 이 그림이 너무 그려지는 거야. 이 당시에 쌍방울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 이게 너무 드러나고 이화영 씨가 어떻게 신경의 변화를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했는가가 나오고 또 하나 국정원 직원이 나와가지고 그때 막 얘기를 했는데도 저쪽에 안보수나 이런 쪽에서 막 아니라고 거짓말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재판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빼박이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회유하고 이런 식으로 장난질 쳤다는 게 너무 분명하다. 이런 느낌이 제가 딱 정확히 들어서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식의 것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터져 나오고 있다. 이게 제일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씩 조금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죠. 그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 고 김문기 씨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SBS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사실 유포해서 자기한테 표를 더 달라.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국토부에서 압박을 한 적이 없는데 국토부에서 압박을 네. 했다. 네.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위사실 유포다. 뭐 이렇게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아 평론가는 이 사건들 자체를 어떻게 보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근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인식했느냐를 지금 다퉈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뭐 네. 법에 정통하지 않아서 네. 그것을 뭐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판단해야 되는지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일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저것을 저렇게 어떤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 내지는 뭐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법정에서 가릴 일인가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어떤 수단으로 증명을 하고 어떤 수단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또 열심히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거짓말을 한 것이다를 증명을 하려는 이유는 이게 이 사람은 그냥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러려는 게 아니고 그걸 예. 증명하려는 게 아니고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지금 여기 기사에 나옵니다만 왜 예를 들면은 김문기 처장을 모른 척 했습니까라는 거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모종의 역할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모른 척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징검다리 같은 거잖아요. 이 얘기가. 예. 그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결국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뭔가를 수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이거를 사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선거에 있어서 국민이 어떻게 제대로 선택하는지 여부와는 별 관계가 없는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꼬리를 시키기 위한 주변적인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백현동 건 마찬가지예요. 압박으로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에 대한 어떤 그걸 가려야 되는 것처럼 지금 돼버린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현동 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꼬리를 시켜야 되느냐. 검찰이 이걸 지금 보강하기 위해서 징검다리처럼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돼버린 건데. 아 그래요? 대장동 사건이면 대장동 사건, 네. 백현동 사건이면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이 있는 그대로 제대로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거기서 파생된 주변적인 논란들이 확대되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비춰지고 있어서 그러한 점들이 저는 상당한 의문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좀 우스운 게 이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만약에 이제 성남시장이나 뭐 경기도지사 시절에 인허가권을 가지고 그거를 뭐 인허가를 해주는데 돈을 받았다. 이러면 부정부패니까 처벌해야지.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지난 4년 동안에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해왔거든. 근데 그거는 없고, 이제 그거는 없어졌죠. 없어, 이제 그거에. 대장동으로 뭐 돈을 받았다, 뭐가 없고, 대장동과 관련해서 김문기를 시장 재직 때 알았나, 몰랐나, 이거 가지고 이제 선거에서 진 사람한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일찌감치 걸어 놓은 거야. 일찌감치. 저는 근데 이게 어떻게 비춰지냐면, 그러면 인식의 문제다라고 방금 김연아 평론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김건희 씨 주가 조작 했냐 안 했냐? 수천만 원 벌었냐 안 벌었냐? 아니 수십억 원 벌었냐 안 벌었냐? 나는 수천만 원 잃었다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 아니야? 윤석열 씨가 그죠. 그때 당시에 그거 너 거짓말했네? 이렇게 제가 검사로서 물어보면 아니 그거는 나는 그때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있었죠. 알았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양심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긴 사람이야. 이겼어. 예? 그럼 똑같이 대장동 이슈다. 그러면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서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가 대장동 이슈야?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가 대장동 이슈가 아니고 대장동 인허가로 경기도지사 시절에 뭔가 배임이나 수재나 횡령이나 아니면 알선이나 뭐 제3자 뇌물이나 검찰이나 과거의 보수 언론이나 언론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걸 했느냐?
아니 그러면 처벌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예. 검사들이 원래 처벌하려면 행위하고 인식하고가 있으면 그렇죠. 인식을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어요. 인식이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예컨대 뭐 내가 예를 들면 최경영하고 우리 알잖아요, 되게. 네. 근데 얼마나 친해요? 그러면 얼마나 친한지에 대해서는 다 서로 다른 그렇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달라. 근데 행위를 물어보면 예컨대 네. 너하고 최경영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만났냐? 네. 매주 한 두세 번씩 방송 같이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맞잖아요. 그렇죠. 서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행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카운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이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처벌을 하는 거야.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근데 이거는 보세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너가 인식한 것이지 너의 인식이 사실은 내가 느끼는 인식하고 다르니까 너는 거짓말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처벌한다고 하는 게 공직선거법에서 그러니까. 금문기를 알았냐 몰랐냐의 문제이잖아요. 예. 얼마나 알았냐? 뭐 좀 알았냐? 개인적으로 알았냐? 이러면서. 백현동도 마찬가지야. 근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와이프는 4천만 원 손해받아갖고 절연했어요. 예. 나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 너는 인식이 네가 잘못 알고 있었겠지? 그건 문제가 안 되지. 이러고요. 우리 와이프는 그때 구약 성경 다 외우고 있었어요. 라고 말해도 그래, 너는 그렇게 알고 있을 수 있지. 외워봐. 이제 까먹을 수 있겠지. 네. 그렇게 말해서 좀 너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거가 정말 이재명하니까 가게 되면 네. 이건 네가 또 그렇게 인식한 건 잘못이야. 나의 그렇죠. 인식과 너의 인식이 달라. 이러면서 그 말을 한 사람과 그 말을 한 상황이 어떤 문제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달라진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아니 이런 식으로 따질 거면 아니 그 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알고도 부동산 값 올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알고도 부동산 값 올렸다라고 주장을 했으면 그거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러 올렸다. 일부러 알면서 부동산 값을 올렸다라고 주장을 했어. 또 구체적으로 뭐 김수현 책까지 인용을 하면서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중간중간에 핀트가 어긋나고 팩트가 약간 좀 돌려진 것, 왜곡된 게 있거든. 나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내가 만약에 검사가 된다면 그 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한 50개 정도는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50개 정도는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부동산 시장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으면 그것도 신의 영역이죠. 아니 지금 보이지 않는 소리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하는 게 알고도 지금 부동산 값 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내가 주장한다면 그러니까. 잡혀가죠. 너의 인식이 잡혀가지. 너의 인식이 문제야. 나는 잡혀가지. 선동 대변을 늘어놓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고 있다. 공판이 시작되니까 하나하나 이제 검찰이 지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흘려가지고 피의사실 공표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등장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기 씨가 했었던 토론회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8명이 있었는데 3-4명만 딱 올려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증거 조작을 했던 거랑 백현동 같은 경우는 국토부 문건이 되게 중요한데 자기한테 그러니까 검찰한테 불리한 국토부 문건은 법원에 제출을 하지 않아요. 안 내. 제출을 안 하니까 있는 점수를 몰라. 그러니까 법원은 그렇지 않은 것만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변호인단이 이제 제기하니까 등장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검찰이 흔들리고 있다. 김건희 씨 관련해서 모든 내용이 흘러나오는 그렇죠. 소스가 검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 내부가 흔들리고 공판에서 증거 조작이 이게 다 드러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렵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윤석열 정권의 핵심적인 수단인 검찰 정치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는 힘들게 작동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부터 이제 윤석열 정권이 밀리기 시작하는 정국으로 갔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분위기가 생각합니다. 바뀌고 있죠. 네.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 국민들이 저변에서 생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힘을 얻으려면은요. 너의 생각이 맞아라고 하는 외부적인 어떤 강력한 신뢰가 권위 있어서. 있는 사람들의 뭔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 저항했어요. 누가? 검사들이. 그 객관적이고 정의를 심판한다는 검사들이 니네 생각이 틀려. 대통령이 맞아. 이렇게 계속 얘기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야 니네 틀려. 대통령이 맞아. 계속 이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 그럼 우리가 틀린가 보다. 우리같이 이렇게 잘 모르는 무지랭이들이 저 높은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 이러면서 내버려 뒀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언론이 바뀌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가 야 우리 창피스럽다 우리가 그동안 말한 게 거짓말이었다 내가 조작했어 이런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누수가 되고 터져나오고 있는 중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이러면 국민들이 점점 내가 느끼는 게 맞았네. 그동안 얘네들이 점점 감추고 있었네. 이렇게 느끼면서 그러면 뭔가 좀 바뀌어야지. 대통령 왜 우리 말도 안 듣고 얘네 말도 안 듣고 쟤네 말도 안 듣고 아무 말도 안 듣고 오로지 와이프 말만 듣고 있냐. 이 생각이 점점 맞아 떨어지고 있고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봐요. 근데 전 더 놀란 건 나 검찰 이문세 노래 있잖아요. 아, 너무 사랑이 진짜 지나가면 조롱하고. 노래 갖고 와서 그 가사가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이런 거를 논거로 갖고 와가지고 공판 과정에서 너는 어떻게 김웅기 씨라는 사람을 모를 수가 있어라고 모욕을 주는.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재판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미지 플레이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법정에서 하는 거네. 감성을 자극한다는 네. 건데. 검찰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왜곡된 수사를 했는지를 방증해 주는 거예요. 이런 근데 가사 그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증거나 정황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유 안 되죠. 비꼬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거죠. 비꼬는 거고 아, 조롱하는 거죠. 네. 원래는 그런 식으로 PPT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네. 판사님들이 원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워낙 마지막에 흘러가가지고 마지막에 딱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를 끄집어내줬고 저는 그게 더 웃겼어요. 이재명 피고인에게 내가 당신 아이유를 압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네. 대답하게 이따위 말을 물어보는 거 보세요. 응? 김문기를 압니까라고 그 말이 아이유 압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말인가요? 그러네요. 그거는 유튜브에서 할 테니까요. 아. 검사님들은 뭐 그냥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비판 그리고 비아냥이 섞인 어떤 그러니까요. 말들 이런 것들은 평론의 영역이고 언론의 영역 아닙니까? 근데 검사들이 기소장이나 공소유지하면서 법정에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라고 배우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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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말을 했다고 기사가 나오면 네. 예를 들면 이문세 노래를 인용했다 뭐 이런 게 나오면 네. 기사를 보고 네. 사람들이 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이문세 노래를 인용할 정도로 사건이 심각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웃잖아요. 웃긴 일이 일어났다. 검사 웃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만의 생각입니다. 저는 뭐 법정에 가본 적도 몇 번밖에 없고 몇 번 가봤어요? 몇 번은 가봤구나. 누가 이제 옛날에 그 네, 일을 할 수고했어요? 때 네. 이제 그 덤프트럭 도로교통법 위반 때문에 갔는데 아. 아무튼 이제 그 뭐 이제 거기서 옛날에 무슨 건설노조 이쪽에서 일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갔는데 노조 문제군요. 아무튼 뭐 거기서 검사가 네. 그 노래 얘기나 하고 이런다는 것은 제가 볼 땐 검사도 어지간히 할 말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그런 기사가 나왔으면 네. 그런 기사가 나오고 뭐 거기서 무슨 뭐 아이유 얘기하고 이문세 얘기했다 그러면 검사가 어지간히 할 말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부터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검사가 제가 볼 때는 좀 불성실한 거 아닌가. 검사가 별로 할 말이 없구나. 네.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근데 합니다. 드라마지 드라마. 사실은 원래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제가 볼 때마다 좀 웃긴다 이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절대 흘러가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나온 거 아이유 얘기 나오고 이문세 나온 얘기는 진짜 드라마 찍은 거다 이 네. 생각밖에 안 들어요. 검사의 태업 아닐까요? 아, 근데 내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 검사들이 오히려 좀 더 역으로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증거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궁박해. 네. 이거를 오히려 보여주면서 나도 하기 싫었는데 니네들이 좀 판단 좀 해줘. 위에서 하도 누르니까 내가 어쩔 그렇지.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무슨 얘기하냐면 외침이야 외침. 검찰이 생존을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드업을 하려면 그냥 확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하나 흔적을 남겨놔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말이야 저항했어. 이 정도는 했으니까 잘라도 한 절반만 잘라 이런 빌드업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도 많이 어쩔 수 없었어. 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저항했어. 이러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되려면 윤석열 후보도 그러면 같이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진짜. 예,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론도 이런 사건을 볼 때 손가락 그 권위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검찰이나 대통령실이 가리키는 그 손가락만 보지 말고 본질적으로 이 인간들이 왜 그쪽으로 손가락질을 했는가라는 그 이면에 관해서도 좀 분석을 하고 야 이게 이 기소 자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말이 되나? 라는 거를 전체적인 사회적 맥락, 법적 맥락, 정치적 맥락, 법적 맥락까지 포함해서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윤석열 후보 당시 그리고 이게 진 사람 이긴 사람은 아주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직선거법이라는 거는 그럼 보통 이긴 자에 관해서 네가 이 말 때문에 네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네가 이겼으니까 너는 좀 문제가 있다야. 이렇게 지금 저 혐의를 두고 이렇게 기소를 하고 뭐 이런 거는 많이 봤는데 진 사람에 관해서 네가 이렇게 말해서 졌잖아. 말해서 졌잖아. 뭐 이렇게 말해놓고도 졌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불쌍하다고 야, 이게 뭐야, 이게 못 이겼냐? 이렇게 하는데 졌잖아. 이게 이거면 되는 건데. 이게 좀 논리가 좀 성립이 안 돼. 이제까지 기존에 했었던 검찰의 논리하고도 좀 맞지 않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JTBC는 김건희 씨 관련해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쭉 이제 진술 내용도 공개가 됐고 그 편지도 공개가 됐고. 아, 편지 진짜 예. 절절하더만요. 그 주포, 2차 주포의 예. 편지 이게 이제 전문이 공개됐잖아요. 증거사 직원이었던 사람이죠. 예. 예. 아, 진짜 한 달 동안 자기 도망가 있는 동안에 있었던 내용과 뭐가 가장 이렇게 감명 깊었어요. 근데 물론 이 사람이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고 모르고 있는 것도 아이. 많이 있었. 거기가 자기가 뭐 나갔네 말았네 예. 왜 나갔네 이런 예. 거는 좀 잘못된 판단인데 그렇지. 저는 거기서 가장 핵심은 이거였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은 양심이 없다. 거기 뭐 X심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웃기더라. 이게 2021년이잖아. 네, 2021년도 9월인가 10월인가 뭐 작성된 거라는데 예. 거기에 딱 나와 윤석열 대통령은 양심이 없다. 그거를 또 표현을 X심이라고 하는 게 더 웃겼어 나는. 근데 예. 어쨌든 그 양심이 없다. 네. 자기네들만 살면 되고 자기 나머지는- 마누라만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뭐 죽거나 살거나 상관 안 하는 사람들이다. 네.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해놓고 더 중요한 거 권 씨로부터 나오는 얘기는 다 틀린 말들이더라. 알고 봤더니 정말 아유. 좀 이 편지는 이해가 되는 게 자본시장법 이해가 돼요. 위반은 세잖아요. 이 사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한 명만 삐끗해도 이 사람 그리고 증거사 직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지. 그러니까 예. 평생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예. 뻔히 아는 인간들이 나가서 하여튼 다 얘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미치는 거고 또 거기에 핵심적인 사람이 검찰의 수장이잖아요. 관련된. 그러니까 자기들 미치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 진짜. 아니 근데 웃기는 게 이 사람 그때 한 달 동안 도망갔다가 잡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주포라고 지금 불리우잖아요. 근데 집행유예 받아요. 아니 거저 집행유예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 아니 권오수부터- 한 명 실형 받은 사람이 있어요. 네, 권오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거야. 아니 자기네가 예를 들면 한 명 실형 받은 사람 있어요? 네, 한 명 실형 받은 사람이 권오수는 있어요. 또 아니고. 권오수는 집행유예 받았고 그 이땡땡도 아니고 이종호도 아니고 지금 2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그래요? 까먹었는데 어쨌든 네. 중요한 건 권오수는 뭐 손해를 봤다고 하면서 집행유예를 시켜줬어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1심보다는 집행유예 기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집행유예 받았는데 예. 거기에서 더 웃긴 거는 뭐냐면은 권오수 씨가 사실은 차명으로 이 주식 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예. 그 사람이 25억인가 이득을 봤어요. 그 사람은 기소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한 이득 본 사람들이 한 94억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은순 그다음에 김건희가 23억이고 그렇죠, 나머지 그렇죠. 뭐 20억, 25억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94억인데 어. 그 사람들 아무도 기소 안 됐어요. 그렇더라고요. 손해 본 사람들만 다 기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판사님이 너네 손해 봤으니까 깎아줄게야.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권오수 씨가 네. 손해 봤다고 나왔는데 실제 여기 94억이라고 하는 돈을 벌은 이 사람들 중에 20 몇 억 버는 사람이 권오수의 차명 계좌를 운영했다는 사람 의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권오수는 자기 이름으로 한 것에서는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는 돈을 벌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아예 기소도 안 됐어요. 예. 근데 검찰이 거다 썼을 때 기소장에 썼을 때도 이 사람의 차명 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도 다 써놨거든요. 근데 왜 기소를 안 하냐고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편지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결국은 김건희가 핵심적으로 연관이 돼 있었다. 우리 이제 초점은 그거니까 그것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이 관련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 뭐 집행유예 됐고 뭐 이것보다는 김건희가 거의 공범 수준으로 연관이 돼 있었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네. 김건희의 연관 사실을 당시에도 2020년, 2021년에도 이거는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권오수와 김건희가 주포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요. 전체 그림을 그리고 아래는 그냥 플레이어들이었던 것 같고 시키는 예, 사람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예. 핵심은 이제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
권력 뒤에서? 예, 결합된. 그러니까 그 편지 글 보면 다 아시잖아요. 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돼도 야, 우리는 빼박이야. 우리는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뭐 거기다 오죽하면은 누구 하나는 변사체로 발견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상황이니까. 그렇지. 본인들이 한 행위는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명백한 거죠. 얼마나 잘못한 일을 많이 했는지를 아는 스스로가 딱 자백하는 그렇죠. 상황이잖아. 대신 우리는 다 들어가는데 김건희는 안 들어가. 누구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명백하게 권오수와 김건희라는 두 사람만을 위해 특히 따지고 보면 모든 혜택과 법에서 예외인 존재는 김건희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진짜 특이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특이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 볼수록 뭐 김건희 씨를 종범으로 방조범으로 기소하냐 안 하냐 이거 자꾸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이 사람은 공동정범이나 주범으로 봐야 되는 거지. 네. 이거를 방조범이라 이렇게 해서 그 손모 씨랑 같은 계열에 서서 놓는다는 거는 너무 모욕적이에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한동안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다 주가 돼가지고 특히 그 당시에 뭐 사귀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정말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을 안고서는 뭔가를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가면서 사람들끼리 다 조작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끼리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이 나머지 사람들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지금은 이들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 권력에서 아무도 못 건드린다 하더라도 1년만 지나면 정말 난리 날 거다. 이 정권은 도이치모터스 때문에 망한다.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JTBC가 공개한 검찰 진술서를 뭐 이것만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짧고 뭔가 팔로우 퀘스천 계속 야 그래?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고 계속 꼬치꼬치 뭐 추궁하고 이러는 게 없이 그러냐? 그래? 이거는 어때? 그냥 응응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끝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김민하 평론가 이게 읽어보니까 어땠습니까? 검찰 진술서. 진술서 그러니까 왜 형식적이지 않아요, 좀? 왜 이제 와서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답이 간접적으로 들어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JTBC의 일련의 보도들이 쭉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네. 말씀을 드렸습니까? 검찰은 다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조사를 했는데 기초적인 것들을 조사를 쭉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갖고만 있었던 것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조사의 실질적인 검찰 수사의 진도를 나가지 않았던 거잖아요. 근데 예. 그게 왜 그랬느냐? 사실은 이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기본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이 이랬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목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직도 이 사건을 그냥 들고만 있습니까? 결론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결론을 내라 그랬더니 최근에는 그럼 불기소로 결론을 낼까? 이러는 거고 불기소로 결론을 낼 것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지금 이제 와서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더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대질신문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요. 네. 명품백 때문에 망한 게 도이치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네. 명품백,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에 대해서 불기소하려는 상황이 돼버리고 나니까 야 그걸 불기소해? 그럼 좋다. 도이치같이 확실한 건 어떻게 할래? 결론을 못 내려요. 그렇지. 원래는 명품백에서 만약에 그게 안 났으면 그냥 도이치모터스 지난번에 콜검 사건 있잖아요. 대통령 부인을 불러다가 이렇게 그렇죠. 검사들 핸드폰 뺏고 수사한 네. 그걸로 해서 정리하려고 원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 명품백에 불기소하면서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너무 안 좋고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얘기하니까 차마 도이치는 더 심한데 그거를 더 불기소를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도이치 팀에서 특히 불기소를 정리하고 싶어 했던 팀들이 명품백 때문에 이거 못하게 돼서 우리 정말 열받는다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게다가 이제 핸드폰 빼앗기고 거기에서 그 조사를 받았을 때 7초 이 매도 의혹에 관해서 네. 자기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딱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주가 조작 세력들은 누구한테 뭐 이렇게 준비시킬 게 뭐 이런 대목이 분명히 들어가는데 네네. 본인은 어디에서 기운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기운을 받아. 예. 본인이 그냥 독자적으로 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보통 야, 니 와봐. 다 불러서 독자적으로 물어봐야지. 했대. 그 답은 딱 하나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로봇이다. 그래서 예. 여기에 이제 도청 장치나 이런 게 전파 수신을 해가지고 전파 수신을. 네, 그걸 캐치할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 예. 그래서 알 수 있다 그거를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죠. 그런 기회가 있어요?
정확히 제가 모르지만 첨단 기술이 들어간 7초 만에 매도 얘기는 우연성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매도하고 난 다음에 그거 사들인 거 갖다가 어떻게 그렇죠. 이거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주가 조작 세력이 사들였어. 그러니까 나 팔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바로 사버려? 네. 그것도 똑같은 주식수로 산다는 건 이건 우연을 아무래도 좀 로또보다도 더 대단한 우연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검찰 진술서가 제일 중요한 건 검찰이 계속 소위 수사 내용을 김건희 측에게 흘렸다는 게 다 확인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9월 달은 본격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시작이 되는데 배당받은 데가 제가 알기로는 이 반김건희, 윤석열 쪽에서 받으니까 아마 그 내용이 다 흘러 들어갔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 1차적으로. 그렇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9월 21일 날 형사 6배 재배당이 되는데 또 이 9월 21일 날 거래소에 심리 분석 요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구체적인 수사에 대한 내용 자체가 밖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그런 내용들을 김건희 씨와 도이치모터스 일당들이 알아서 서로 다 통화해가지고 조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또 말씀하신 2021년 4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똑같이 블랙볼 인베스트먼트 이사 비공개 검찰 참고인 조사 받으니까 또 서로 전화하고. 전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2010년, 12년 사이에는 지들끼리 몰래 주가 조작을 했다면 이제 2020년부터 검찰 조사가 벌어지니까 검찰의 조사 내용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또 예를 들면 수사를 갖다 무마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니까 저는 이건 검찰과 공모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그럼 그 뒷배가 근데 윤석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하죠. 검찰총장 부인이니까 저렇게 네. 하는 거지 뭐 저걸 달리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윤석열 씨는 계속 지금 오늘도 속보 나온 거 보니까 그 거부했대요. 또? 네, 거부가. 네. 아니 저는 대통령 거부권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거를 놔둘 수는 안 되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한테 정말 영상 편지하고 싶어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만약에 당신들이 이번에 제의할 때 익명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지지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거고요.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세요. 당신들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치인이 돼가지고. 국민의힘이라고 한 이름으로 대한민국 보수를 책임진다는 당신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그 모양새를 보고도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고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는 이 근거가 정확히 뭡니까?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이 아세요? 그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대통령이 거부권 이렇게 함부로 계속해서 남용하는 거는요. 예전에 유신 정권 때, 예전 그 전에 원래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하는 이것을 헌법 조항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대통령이 함부로 자기 권력 때문에 마음대로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의원이 뭐가 됩니까? 라고 했던 그 당시의 우려가 그대로 지금 드러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이 거부권 조항을 집어넣을 때 바로 이 우려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야 우리 바쁘니까 그냥 빨리 이거 집어넣고 오케이 시켜서 헌법 통과시키자. 이래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그걸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우려를. 근데 지금 현재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정말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당신들이 박수를 쳐주고 이걸 하게끔 계속 도돌이표 순환적으로 반복해서 하게끔 해준다면 당신들이 똑같이 지금 죄를 짓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대통령 직권남용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잠시 광고 보시고 뒷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신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네,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입니다.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네, 삼성 55인치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친구 한 명당 4만 원씩
예,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스펙스 유튜브 보고 왔다라고 하시면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1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한 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이거는 수사를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좀 잘 알아야 분노를 하게 되잖아요. 사건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령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 항소심까지 갔는데 다른 연루자들이 다 그렇게 유죄 판결을 받고 법원에서 항소심 법원까지도 야 이건 통정 매매야. 그리고 네 계좌가 한 42개나 활용이 됐어.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사례야, 이게. 통정 매매의 사례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검찰의 황제 조사를 받으면서,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이, 아니, 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늘의 계시를 받았는지, 그때 마침 딱 그렇게 우연히 하게 됐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계속 무시하고 그 당의 의원들이 거기에 관해서는 일체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그냥 이거는 특검은 윤석열 때문에 하는 거야. 에?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의 방탄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무시한다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이게 진짜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최소한 수사는 해봐야 돼. 최소한. 아니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예. 거는 검찰이 계속 뭉갤 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 건도. 근데 말씀하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황제 조사라고 하더라도 예. 황제 조사를 할 때 김건희가 그 황제 정말. 조사를 하고 있는 검찰들에게 갑자기 어느 날 문득 주식을 팔고 싶어서 그 주식을 팔았어. 그랬더니 검찰이 그러시군요. 그걸로 그냥 끝나. 이러고 끝나면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는 특수계급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법적인 예외가 있는 자들, 그다음에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을 검찰 스스로가 용인하고 나와서 지금까지도 찍소리 못하고 기소할지 안 할지 설명도 안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저는 이건 검찰 내부의 판단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 결정들을 이겨낼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피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조용히 무마할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희한하게 하나 걸려버렸죠. 명품백 문제가 걸려가지고 핸드폰을 털리니까 네. 꼬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저는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의 태도를 보면 그냥 대통령의 뜻, 민정수석 자기 잘하는 선배의 뜻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품고 가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땐 공권력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는 조직이 돼버리는 거죠. 사조직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 이미 검찰은 사조직화돼 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다른 소위 평범한 검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평범한 검사들이 왜 지금까지 저렇게 조용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때 같으면 난리 났었잖아요. 뭐 연판장 돌리고 내부에서 뭐 2%수마다 글 올리고 하는데 조용히 있는 거 보면 검사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정치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답답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어떤 사건들, 이제 확인된 사건들만 놓고 보면 고발 사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손준성의 고발 사주가 아니고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뉴스타파 한겨레 5개 언론사가 미디어오늘까지 했던 그 고발 사주 사건 있잖아요. 지난 주말에 보도가 됐던데 김대남 비서관이 야 그건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요. 라고 했던 그 고발 사주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이 그 시켰다는 박근혜 거잖아. 때 그때 저도 그때 한참 취재를 했었을 텐데 그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우파 시민단체들을 동원해가지고 야 너희들이 박성재를 이렇게 고발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발대행. 어떻게 할게. 너희들이 집회를 해. 집회하면서 누구를 아주 모욕을 주는 것 이상으로 막 공격을 해.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쓱 뒤에서 한번 맞춰볼게.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타격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띄우거나 뭐 이러는 건데
이게 뭐 고려 시대 있잖아요. 무신 정권 때 사병들 있지 않습니까? 호족이 있고 사병이 있거든요. 호족 정치가 난무할 때 사병들이 막 등장을 해가지고 사병들이 막 사람들 찌르고 다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과거 이제 45년 해방정국 때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진짜 이 관군은 규율이 있고 절제가 있고 법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게 관군이건 검찰이건 뭐건 간에 관료건 간에 얘들 사병인가? 호족인가? 정통수성 없이 집권했나? 이 인간들이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자질이 된 놈들인가? 제가 놈자를 붙여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이 자들은 놈자를 충분히 붙일 수 있다고 봐요. 그걸 또 자랑하면서 말하잖아요, 김대남이. 그러니까. 자랑하면서 야 그거 내가 한 거야 뭐 이러면서. 근데 그걸 사실은 박근혜 때도 했잖아요. 아니 당장 그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이런 놈들이 다 있어요. 순천 유튜브한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MBC 가서 시위하라고 전화 통화로 얘기하는 게 다 녹취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사주하고, 그러니까 시위 사주에서 문제 생기면 고발하고, 검찰은 수사하고, 잡아들이고. 류희린 봐요, 류희린 방심이. 그러니까요. 응? 거기서도 다 자기네 친인척 뭐 아는 사람들 지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다가 민원 넣으라 그러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문제화 시켜가지고 또 그거를 공격하고 이게 아주 일상화가 된 패턴이 돼버렸다니까요. 아니 이런 어떻게 데가.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드루킹 무슨 댓글 사건이랑 보다 훨씬 더 심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요. 드루킹이라는 일당들이 네. 예를 들면은 윗선의 권력에 무슨 지시를 받아가지고 댓글을 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해줄게. 자기들이 정치인 내지는 뭐 그런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접근해서. 그렇죠. 오히려 뭐 다른 사건이랑 비교할 수 있어도 이거는 권력이 직접 이제 접근을 해서 시민단체를 움직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땐 그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고 네. 재밌는 거는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권력 집단에서 그 여당이든 정권에서 이걸 뭐 대응을 하기 위한 무슨 설명을 하거나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든지 그런 일은 없었다라든지 뭐 아니면 뭐 오해가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대남이가 좀 이상하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걔 옛날부터 이상했어, 좀 네. 정신이. 네. 다른 사람은 안 그래. 다른 사람은 정상이야. 뭐 이렇게라도 말하든지. 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공천 때문에 연루되어 있는 이철규 의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철규 의원만 김대남이 옛날부터 이상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늘 그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는 태도인 듯이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대응만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윤석열 정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맨날 우스개로 말씀드린 게 선거나 정치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이 선거 과정에서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저는 굉장히 징후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예. 아까 고발 사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도 화이트리스트와 뭐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또 고발 사주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 고발 사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 모든 얘기를 다 엮어 생각을 해보면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검찰총장으로서 있을 때 그 검찰 집단이 다 뭘 한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 예. 검찰은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데가 아닌데 검찰이 어떠한 하나의 뭔지 모르겠어요. 당인지 아니면 뭐 양산박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하나의 세력으로 그때부터 계속 움직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널A 사건이 막 검언유착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거 뒤엎으려고 고발 사주를 통해서 이게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건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엎어치게 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고발 사주를 사건으로 만들었던 거고 그 당시에 그리고 도이치모터 사건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슈가 되니까 그 모여가지고 검사들이 야 이거 어떻게 방어해야 되지 문건 쓴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실제 장모 문건은 나왔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왜 검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솜방망이로 했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언제부터 솜방망이로 한 거냐?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솜방망이로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는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지 마라고 끊으면서부터 밑에서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하기 시작하고 이종호 씨한테 대응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볼 때 이거는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화이트리스트 대응이나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질적인 또 하나의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윤석열 스타일의 또 하나의 어떤 일탈이랄까? 또 하나의 이상한 어떤 권력의 어떤 일탈 이런 것들이 보이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가 의심된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MBC 박성재 사장 고발하거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KBS 장악하는 과정에서도 그 유튜버들이 쫙 그 KBS 둘러싸서 조기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조문 뭐 공산당 박멸 조화 예, 이렇게. 조화, 윤석열 화이팅 뭐 이렇게 쫙 써놨었잖아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때 했었는데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한두 달 동안 KBS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쭉 조성이 됐었고 그게 사실상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아주 큰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집회라고 한다고 그 앞에서 2달 동안 장사진을 치면서 그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거든요. 제가 그때 KBS 나가고 있었었는데 라디오 정문을 우리가 맨날 다니던 그 정문으로 신관 아예 쪽으로 못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도망다니듯이 해가지고 숨어가지고 그 본관에 막 연락해가지고 들어가고 맨날 그랬었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상의 폭력인데 폭력만 동원하지 않았지. 이승만 때 이기붕 뭐 이렇게 할 때 맞아요. 이화수 뭐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종로파, 동대문파 이런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정치 깡패들 동원해서 사람들 입 막고 야권 인사들 막 주먹으로 패버리고 그리고 사적 린치 가하고 그게 사병이잖아요. 그 삼식이 삼촌 보세요. 거기 네. 딱 정확히 나와요. 그렇지. 삼식이 삼촌이라고 드라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꼭 거기 보면은 완전히 너무 잘 나와요. 퇴행했어. 송강호가 하는. 네, 완전히 퇴행했는데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가져요. 박근혜 때보다 박근혜 때보다 더하네. 박근혜 때는 네. 그래도 순진했다고 나는 생각했기 그렇지. 때문에. 진짜 일상적 테러가 그쵸? 벌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맞아요. 테러를 하는 테러가 거야. 벌어지고 있는 거여서 네. 공포심을 갖게 되는 그렇지. 거죠. 공포심을 갖으니까 네. 말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말을 안 하게 되니까 사회에서 공론이 안 만들어지게 되고 예. 공론이 안 만들어지니까 국민은 또 실망하는 거죠. 예. 신뢰 정치적인 정당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되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지들끼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데 우리 국민을 제가 되게 낮게 본 거죠. 제가 또 앞으로는 아마 서서히 일단 오늘 리얼미터 보니까는 25%까지 떨어져 버렸거든요. 리얼미터가 25%면은 최저치로 떨어졌기 다른 데서 하면 때문에 10%대예요. 정당 격차는 거의 10몇 프로 차이가 났어요. 지금 최초로. 그래서 이런 자체가 소위 말씀하신 국민들의 분노 지점 자체가 강력하게 지금 권력과 맞서서 지지율을 하방시키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저희가 이제 진짜 듣도 보지 못한 윤석열 정권을 겪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듣도 보지 못한 악몽 같은 시간을 앞으로 보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딸랑거렸던 사람들, 딸랑거려. 진짜 딸랑거렸던 사람들 많아요. 제가 지금 다시 뭐 이렇게 그 송영훈 선배, MBC 송영훈 선배가 페이스북에 그 과거에 얼마나 딸랑거렸는지를 뭐 한국경제든 조선일보든 윤석열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인지를 추켜 세우기 위해서 딸랑거렸던 기사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쫙 이제 한 열 몇 장을 모아놨더라고. 근데 이런 작업들을 이제 서서히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이런 거 민영삼 같은 사람도 제가 보기엔 딸랑거렸던 사람이거든요. 아부했던 사람이에요. 아이고. 예? 각종 종편 채널에 나와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 그 밀어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코바코가 얼마나 중요해 이게. 근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 자리에 가는데 아예 무슨 지원서가 국가 발전 기여업적 포상 실적 뭐 과제 수행 주요 업적 뭐 쓸 게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원 서류에 아예 기재를 안 했대.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지원서를 냈는데 저 사람이 될 다 수가 텅 비어 있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원 안 했나요? 그 당시에? 민영삼만 지원했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지원서 같은 거 좀 내보고 그러면은 그렇죠. 이력서 같은 거 내더라 저렇게는 안 하잖아요. 도대체가 저 배짱은 뭡니까? 저 사람을 뽑아준 게 이진숙 아닙니까? 그렇죠. 이진숙하고 서로 모종의 공모가 있지 않고선 저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코바코가 얼마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급여도 되게 높고 급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광고 시장이 요즘같이 힘든 상황에서 정말 제일
권력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네. 곳인데 오히려 방송사가 접대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내면서 저렇게 공간을 네. 다 비워놓고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기재한 게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보좌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의 국민통합특보,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1년 다닌 거,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특임교수. 아, 여기도 뭐 특임교수 했을 수 있겠다. 예. 한양대학교도. 예.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국민통합특보. 그러니까 정치 경력밖에 없네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슬픈 이력서예요. 왜냐하면 슬픈 이력서. 비워놓은 데를 보면 예. 관련 분야 논문 발표잖아요. 예. 논문이 없겠지. 그다음에 연구 및 과제 수행 주요 업적이지 않습니까? 예. 연구한 적이 없겠죠. 그다음에 관련 분야 국가 발전 기여 업적.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비워놔야죠. 그러니까 예. 포상 실적 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나라로부터. 그러니까 비워놔야죠.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기타 업적 및 활동사항 뭐 이런 것만 적는데 업적은 오로지 방송 출연이에요. 그렇죠. 방송인, 지상파 방송, 종편 TV, YTN, 연합 TV 등 시사 대담 프로 패널 및 진행, TV조선 황금 펀치 진행 이런 거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슬픈 이력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예. 비워놨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요렇게만 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이 된다. 이 사람이 뽑힌다. 난 내가 내도 됐겠어 그러면. 아니 내 거가 더 훌륭해. 여기 하나 더 있잖아. 헐났죠. 변호사잖아. 아니 내게도 훌륭하다니까 진짜. 헐났다고요. 변호사님 냈으면 되죠. 국가고시를 통과하신 분인데 변호사.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내가. 그러니까 아유. 건의로를 걷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건의로. 건의로야. 그 괜히 이런 거 쓰면 창피하지. 내가 그런 거 써야 돼 굳이. 예.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알잖아. 건의로에 있었어. 그러면 그냥 쓰라는 거지. 그치 그걸 그치. 뭐 고민하겠습니까? 예, 건의로 돌담길. 예. 건의로 돌담길. 함께 걸었던 예, 시절의 추억을 곧 있으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근데 코바코 사장이 뭐 2년입니까 3년입니까? 2027년까지. 2027년까지. 3년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야, 나 임기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정권 바뀌었다고 내 쫓아낼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소송할까? 얄짤 없죠 그때. 에이. 또 뭐 블랙리스트라고 하겠죠. 예, 그게. 블랙리스트라고 막 하고. 아니, 근데 예. 이거는 빼박이야. 이렇게 네. 된 건 어떻게 내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또 내겠어요? 중립을 자처하는 또 우리 또 언론사가? 각종 언론들은 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제도를 바꾸든지, 임기 보장해 줘야지. 임기 보장해 줘야지. 그게 민주주의 아니야? 뭐 또 이렇게 하겠죠. 아, 너무 한국 사회는 뻔해. 정권이 바뀌어도 막 눈에 보여,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 그러면서 또 이제 안 바뀌겠지. 또 이렇게 되다가. 예측 가능한 사람. 네, 그 다음에 또 한 1, 2년 지나다가 또 반동 나온다? 왜 부동산 값이 올라? 뭐 이러면서 또 반동 나와? 야, 다 누구누구 탓이야? 뭐 이러면서 또 그렇게 근데 한다? 민영삼 씨가 원래 민주당 라인이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여기서 안 되니까 글로 넘어간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 정권에서 지금 잘 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배신자들. 그러네. 배신자들이 오면은 잘 품어줘. 되네. 따뜻하게 품어줘. 그러니까 네. 오게 만들어. 귀신 네. 용사처럼 네. 정말 그런 걸 많이 해줘요. 내가. 야권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야권은 안 해. 응. 각종 사상이나 이념이 지금 사실 믹스가 돼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쵸. 어떤 순간에 야 이거는 좌야, 이거는 우야 그러면서 또 발로 차. 발로 차. 그리고 조금이라도 뭐 야 너는 그 잡종이야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또 한다. 순결주의, 순결주의. 이상해. 왜 그러는 거예요? 희한해. 그러지 마. 희한해. 그러지 참, 마요. 왜 그래요? 참 희한해. 네. 정말 재밌습니다. 국민의힘을 뽀갤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청인의 정치보생 노영희 변호사,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V의 정치권색 사실대로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